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근로기준법 질의회십집 발췌본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 해고, 휴직, 전직,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진짜 복잡하고 좀 민감한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께서 뭐 지금 근로자시든 아니면 사업주이시든 또는 그냥 이런 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이든 이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회십집을 토대로 해고는 언제 제한되는지, 또 근로조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뭐가 있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사실 근로자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지키고 또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는 걸 막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 안정. 네. 근데 실제 사례는 워낙 다양하고 이 법 조항만 딱 놓고 보기엔 애매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랑 해석을 보면서 이 법의 원래 취지하고 실제 적용 기준이 어떤지 이걸 같이 살펴보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해고 그 자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법에서 말하는 해고는 도대체 뭐고 어떤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이게 이제 핵심 출발점인데요. 거기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 네. 여기서 이 정당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냥 뭐 사용자가 보기에 저 직원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주관적인 생각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군요. 네. 그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정말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 싶은 그런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해요. 객관적인 사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감정적인 거 말고 정말로. 네, 그렇죠. 이 질의회시집에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 성적이 너무 낮아서 회사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다른 업무도 맡겨보고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나아지질 않고 뭐 다른 데 보낼 때도 마땅치 않다 이런 경우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기준이 높군요. 네. 그리고 설령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는 게 또 엄청 중요해요. 제27조를 보면 해고 사유하고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면 통지요? 요즘 사실 이메일이나 뭐 카톡 같은 메신저도 많이 쓰는데 꼭 종이 문서여야 하는 건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서면이라고 하면 일단 종이 문서를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뭐 판례나 행정해석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메일 같은 전자문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건 역시 종이 문서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직원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뭐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통지를 못 하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경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직원이 행방불명이거나 해서 연락이 정말 안 닿더라도 사용자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등기우편으로 그 직원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내본다던가 아니면 뭐 비상연락망에 있는 가족한테라도 연락을 시도해본다던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군요. 네. 연락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서면 통지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절차가 진짜 중요하네요. 그리고 해고 예고도 있잖아요. 30일 전에 알려줘야 하는 거. 만약에요, 근로계약서 쓸 때 우리 회사가 하청받아서 일하는데 그 하청계약 끝나면 우리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는 걸로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네네. 그럼 실제로 그 하청계약이 끝나면 그냥 바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30일 예고는 해줘야 하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해고예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말요? 계약서에 써 있어도요? 네. 왜냐하면 근로계약이 진짜 자동으로 끝나는 경우는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정년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딱 만료됐거나 이런 명확한 사유들 뿐이거든요. 계약서에 뭐 이러이러한 조건이 발생하면 당연 퇴직이다 라고 써놨다 해도
그게 법에서 정한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 실질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청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도 결국은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거죠. 계약서 조항 하나면 믿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그 행위의 성격이 해고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받은 이 해고 통지가 아무리 봐도 부당하다, 이건 부당해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구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날짜 계산하는 게 은근히 헷갈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자로 해고라고 통지서에 딱 적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요?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요. 그 해고가 있었던 날, 그러니까 통지서에 적힌 해고 효력 발생일 있죠.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다가요. 3개월 이내요? 네. 근데 여기서 기간 계산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민법 규정을 따르는데 초일 불산이 원칙이라고 해서 첫날, 그러니까 해고일 당일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아, 첫날은 빼고. 네. 그러니까 6월 30일이 해고일이면 그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되는 날, 즉 9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9월 30일이요. 아, 하루 차이로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네, 맞아요. 이 기간 놓치면 구제 신청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인 해고 원칙과 절차 잘 들었습니다. 근데 또 법에서는 특별히 더 보호받는 근로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해고가 더 엄격하게 아예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보호 조항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입니다. 23조 2항이요? 네. 여기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요양 때문에 일을 쉬는 기간 있죠. 그 기간이랑 그리고 그 요양이 끝나고 나서 또 30일 동안 이 기간에는 해고를 못해요. 아예 못하는군요. 네,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또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랑 그 휴가 끝나고 30일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간들에는 설령 다른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자체가 그냥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와, 정말 강력한 보호네요. 그렇죠. 근로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좀 취약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때 실직의 불안까지 겪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네. 여기서 그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는 말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만약에요, 치료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몸에 장애가 좀 남아서 산재보험에서 장애급여라는 걸 받게 됐어요. 그럼 이 장애급여를 받는 기간도 해고 금지 기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해고가 금지되는 그 요양 기간이라는 건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과정 또는 회복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몸이 아프거나 회복 중인 상태인 거죠. 아, 치료 중인 상태. 네. 근데 장애급여라는 건 치료가 다 끝났거나 완치 아니면 더 이상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 증상 고정이 된 다음에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치료 후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치료가 종결된 이후의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급여를 받는 기간 자체는 법에서 말하는 해고 금지 사유인 요양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해고 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애급여 받는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해고하려면 당연히 일반적인 해고 요건, 즉 정당한 이유와 절차는 다 갖춰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해고 절대 금지 기간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당한 이유가 절차는 필요하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구분이네요. 치료 과정이냐 아니면 치료 후의 상태냐.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를 생각해 볼까요? 업무상 질병이 맞긴 맞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예전에 다녔던 다른 회사에서 노출됐던 유해 물질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럼 이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서 이 질병 때문에 요양을 하게 됐을 때 현재 회사에서 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인은 전 직장에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해고 제한 규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설령 그 질병의 주된 원인이 이전 직장에 있다고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 질병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더 나빠졌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 질병 상태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인과관계가 좀 복합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원인은 전 직장에 있으니까 우린 책임 없어 라고 하면서 해고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예요. 그렇군요. 원인이 복합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현재 고용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고 사유 자체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진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가장 흔하게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저 사람은 실적이 너무 낮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잖아요. 네, 많죠. 이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여야 되나요? 그 근무 성적이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이걸 보통 통상해고라고 부르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통상해고. 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걸 인정하는데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요. 그냥 뭐 다른 동료보다 성과가 좀 낮다.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기대되는 그 최소한의 업무 수준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해야 하고요. 현저하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사가 그냥 너 못하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교육 기회도 주고 다른 좀 더 쉬운 업무로 바꿔줘보고 전환 배치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도저히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가 돼야 합니다. 와, 조건이 엄청 까다롭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냥 주관적으로 쟤는 못해 이게 아니라 그냥 미운 털 박혀서 내보내는 건 안 된다는 거네요. 절대 안 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그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경우 있잖아요. 그 해에 요양하느라 일을 못해서 성과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근데 회사 규정에 보니까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받으면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회사가 너 작년에 요양하느라 평가 못 받았지? 그럼 그냥 최하위로 치자. 그리고 올해도 성과 안 좋네. 자, 2년 연속 최하위 달성, 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어렵다고요? 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건 근로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 때문에 평가를 못 받은 걸 가지고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적용해서 마치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처럼 간주하고 이걸 근거로 2년 연속 최하위라는 해고 요건을 채웠다고 주장하는 건 상식적으로 좀 합리성이 떨어지죠. 지류예시에서도 이런 방식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그 이유를 당연히 고려해야죠. 하긴 아파서 못한 건데 그걸 최하위로 치는 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로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줄여야 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구조 조정 이런 거요. 네네.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 예산이 확 깎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서 업무가 다른 부서로 통합되면서 일거리가 확 줄어서 사람이 남게 된 경우. 이런 이유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은 기간제 근로자도 해고될 수 있나요? 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계약 기간 중에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경영상 필요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것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말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기간제도 해당될 수 있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경영상 해고는 법에서 정말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놨어요. 4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만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나요? 네. 첫째는 정말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냥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긴박해야 하고, 둘째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어야 합니다. 다른 부서로 보내본다던가 아니면 잠시 휴업을 한다던가 하는 노력이요. 해고 회피 노력? 그렇죠. 셋째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넷째는 해고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는 근로자 대표한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와, 50일 전 통보 및 협의까지. 네, 이 4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건 부당해고가 되는 겁니다.
네 가지 다 충족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래서 경영상 해고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건제 근로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보통 계약직은 그냥 계약 기간 끝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갱신기대권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이게 있으면 계약 기간 만료 통보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게 맞아요. 이게 대원칙인데 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 취업 규칙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계약을 갱신한다.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거나 또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 반복적으로. 네. 그리고 맡은 업무도 계속 이어지는 성격의 업무고 갱신할 때 절차도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당연히 계약이 갱신되겠지? 라고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걸 바로 갱신기대권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합리적인 기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랑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다가 아니네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관행도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정보겠어요. 다만 질의회시에서는 이 갱신 거절 자체에 대해서 뭐 해고 서면 통지나 해고 예고 같은 해고 관련 규정들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긴 하네요. 네, 그 부분은 해석이 좀 갈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흔할 것 같은데요. 뭐 서류 내고 면접 보고 다 해서 최종 합격 통보까지 받았어요. 입사 날짜도 정하고.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 와서 미안한데 더 적합한 사람을 찾았다면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요. 아, 황당하죠? 네, 이것도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이게 어느 단계에서 취소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만약에 그냥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 예를 들어 면접 보고 아직 최종 발표 안 났는데 최종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하는 건 해고 문제는 아니죠.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전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내고 면접 보고 뭐 필요한 서류 다 제출하고 입사일이나 급여 같은 근무 조건까지 다 협의하고 결정적으로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된 거나 마찬가지인 채용 내정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아직 출근은 안 했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채용이 확정된 상태인 거죠. 아, 채용 내정. 네. 이 상태에서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있어서요 라든가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랑 똑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 사유가 정말 정당한지 따져봐야 하는 거죠. 와, 최종 합격 통보 후 취소는 사실상 해고일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해외 공관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요.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는데 어떤 이유로 미국 내 체류 자격, 비자 같은 걸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그건 정당한 해지 서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미 공관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필수죠. 네. 근데 그 자격을 상실해서 더 이상 근로 제공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관련 규정에도 보통 기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 같은 게 해지 사유로 들어가 있곤 하죠. 아, 그렇군요. 물론 만약에 뭐 단체 협약이나 회사 규칙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 공관으로 보내준다. 뭐 이런 식의 별도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 규정을 따라야 하고요.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질의회시에서는 애초에 채용할 때 미국 영주권자 우대 이런 식으로 특정 국적이나 영주권을 자격 요건으로 두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6조에서 금지하는 국적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네요. 자격과 조건은 다르다 이런 취지군요. 네, 맞습니다. 채용 자격 요건 설정 자체는 차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고 사유 관련해서요. 어린이집 같은 시설 있잖아요. 이게 민간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탁 기간이 끝나거나
뭐 다른 이유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됐어요. 폐원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일하시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탁을 줬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에서 그분들 고용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그게 좀 복잡한데요. 일단 그 민간 수탁기관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독립적으로 선생님들 뽑고 월급 주고 이렇게 인사권이랑 재정권을 행사했다면 폐원을 이유로 선생님들을 해고할 때도 그 수탁기관이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탁기관이요? 네. 즉, 폐원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수탁기관이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아까 말한 4가지 있죠? 그걸 다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위탁을 줬던 지자체가 그 선생님들의 고용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위수탁 계약서에 고용 승계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해고의 책임과 절차 준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직접 맺었던 그 수탁기관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계약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해고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해고는 아니지만 일하는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정직으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내일부터 시설관리 업무 하세요 라거나 아니면 서울 본사에서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방 지점으로 발령 뭐 이런 경우요. 이런 전직이나 전보가 근로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도 일단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근무 장소나 담당 업무가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서울 본사 회계팀에서만 근무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그걸 바꾸는 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원칙이군요. 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좀 포괄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면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실제로 회사 내에서 그런 식의 이동이 관행적으로 좀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 당장 뭐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거나 사업장을 옮겨야 한다거나 하는 업무상 불가피한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랑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그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전직이나 전보 명령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아, 조건이 많네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명령으로 인한 업무상의 필요성하고 그것 때문에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 예를 들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거나 아이들 학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이런 불이익을 비교해 봐야 해요. 그래서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그것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비교 형량까지 해야 한다고요? 네, 일방적으로 그냥 명령하는 건 어렵다고 봐야죠.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그럼 이건 어때요? 모회사 직원을 계열사로 보내서 일하게 하는 경우, 전출이라고 하죠. 이건 그냥 뭐 그룹사 내 이동이니까 회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전출도 동의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전출은 원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속은 원래 회사인데 다른 회사, 즉 계열사에 가서 그쪽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회사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출 대상이 되는 근로자 본인이 네, 가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해야 해요.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룹사 내 이동에 동의함,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회사로 가는지, 가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사가 직원들 역량 키워준다고 교육훈련 받으라고 명령하는 건요. 이건 뭐 좋은 거니까 인사명령이니 그냥 따라야 하는 거겠죠. 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니까요. 보통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불이익 처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있어요. 겉으로는 교육명령인데 실질적으로는 특정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히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징벌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나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된다면 이건 인사권을 남용한 게 돼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겉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과 절차를 봐야 한다. 네,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어떤가요?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경우요? 예를 들어 일이 줄어서 하루 8시간 일하던 걸 6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한다거나. 아, 근로시간 단축이요. 네. 이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게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예를 들어 경영상의 이유 같은 것 때문에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만큼 일을 못 시키게 되는 거라면 이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어요. 휴업이요? 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보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휴업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시간 줄이는 게 아니라 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바꾸는 건 근로조건의 아주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랑 합의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데 딱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절차나 구제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점들을 짚어보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파견 직원으로 A라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A 회사에 직접 고용이 됐어요. 아, 좋은 경우네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파견 직원으로 일하던 기간 중에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유로 직접 고용한 A 회사가 이 사람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소속이 달랐을 때의 일인데. 아, 그거 진짜 복잡하고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만 보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파견 회사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파견 회사 소속이니까. 네. 그런데 그 파견 근로자를 실제로 데려다 쓴 회사, 즉 지금 직접 고용한 A 회사 사용사업주도 그 근로자로부터 직접 일을 시키고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견 기간 중에 있었던 잘못된 행위가 현재의 직접 고용 관계에서의 어떤 신뢰 관계나 회사의 질서 유지에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징계 사유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가능성은 있다. 네. 하지만 그 징계가 과연 정당한지는 지금 현재 A 회사의 징계 규정은 어떤지, 과거에 했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그게 지금 고용관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아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애매하고 복잡한 영역이군요. 과거 관계랑 현재 관계가 얽혀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당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복직시켜라 이렇게 명령이 나왔는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껄끄러울 수 있죠. 네, 얼굴 보기도 그렇고 이럴 때 복직하는 거 말고 그냥 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3항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명령 대신에 금전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금전 보상 명령이요? 네, 이 금전 보장액은 최소한 해고되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하고요. 임금 상당액 이상. 네,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얼마 주세요 라고 신청한 금액에 꼭 얽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 손실액뿐만 아니라 해고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근로자한테 선택권도 있고 보상액도 단순히 밀린 월급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네, 그렇죠.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근로자를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해고라는 게 사실 근로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 요건이나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질의회시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들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각자의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가 뭔지 또 지켜야 할 의무는 뭔지 이해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듣고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인사관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권리가 뭔지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까요? 네, 좋죠. 복잡하다는 점.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인력 운용 방식이나 혹은 조직 문화 전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고용 안정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고민 지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